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온라인 강의 코스를 개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스 개요입니다. 이 코스는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혁신적 통찰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법, 행복을 실현하는 삶의 기술을 전달합니다. 이 코스는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깊은 통찰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행복 이론을 넘어서 행복을 창조하는 실천적 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코스를 통해 여러분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입니다. 이 코스는 총 6개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강 행복 창조의 실천, 제3강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 제4강 행복의 사회적 확장, 제5강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자기 개발과 평생 교육, 제6강 유비쿼터스 행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이 코스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의 씨앗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 이 코스는 유비쿼터스 행복론의 개념처럼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코스는 행복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행복 추구권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강의입니까?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인과 교양인들입니다.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들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구축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 추구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행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그 철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시작하여 이를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복 추구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배웁니다.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 겪는 고민을 해결하고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내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행복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1강입니다. 제1강의 주제는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제1절 행복의 본질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제1항 행복의 본질입니다.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충족과 외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정의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의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행복의 본질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그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단지 내면의 충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경제적 여건, 그리고 인간관계 등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항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 사회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4시간 연결된 사회에서 살아가며 이로 인해 정보의 과부하와 정서적 고립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경쟁과 사회적 기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심리적 웰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행복의 개념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복이 경제적 성공, 사회적 인정, 외적 성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내면적 평화, 자기 성찰, 정서적 안정이 행복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물질적 성취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더 큰 가치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행복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내적 자원을 개발하고 정서적 지능을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3항 행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과거의 단순한 방법론을 넘어서는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법을 통해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추구하는 첫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상이나 자기성찰은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은 혼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감정적인 안정과 지지를 받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개념 정립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행복학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기술적 환경, 즉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들에 의해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바로 이러한 연결된 세상에서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행복의 원리와 실천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행복이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 원리와 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사는 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내면의 태도와 실천에 따라 창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비쿼터스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이란 말은 단순히 기술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전방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넘어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실천 가능한 행복의 과학적 이론과 철학적 탐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여러 학문 분야의 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행복은 내면적 만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자아실현, 관계의 질, 감정적 안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구체적인 요소로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유비쿼터스 행복학에 접목시킬 때 우리는 행복을 언제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철학적으로는 행복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한 깊은
만족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유비쿼터스 행복학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행복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실천적 접근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실천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긍정적 활용입니다. 현대인은 디지털 기술에 깊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다양한 앱들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이러한 환경에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술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거나 명상을 돕는 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행복을 증진하는 도구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적인 습관을 통한 행복 증진입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하루의 루틴을 관리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것, 짧은 산책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 등은 모두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실천적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지속적인 행복 창조의 기초가 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행복 증진입니다. 행복은 관계 속에서 실현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사람들과의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활용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모임을 통해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소통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미래적 가능성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미래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행복을 창조하는 도구와 방법을 점점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등이 행복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우리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나 활동을 추천함으로써 행복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상태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은 단순히 한 가지 학문적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우리가 직면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행복의 4대 요소입니다. 제1항 자기 실현입니다. 첫째, 자기 실현의 의미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변화입니다. 자기 실현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전통적인 시대에는 자기 실현이 주로 내적 성찰과 자아 탐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기술의 도움으로 더 많은 가능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술과의 협업입니다. 기술은 자기 실현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이자 협업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제2항 사회적 유대입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관계 변화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유대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과거에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인간관계를 제한했다면 오늘날의 기술은 전 세계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상호작용은 익명성과 즉각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이는 때론 관계의 깊이나 진정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한 좋아요와 댓글을 통해 깊은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계 재구성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유대를 재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나 온라인 모임 플랫폼을 활용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와의 화상 모임을 계획하여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유대를 강화합니다. 제3항 감정적 균형입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감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감정적 균형을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정기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는 감정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 앱이나 온라인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면의 안정감을 찾으십시오. 제4항 가치 창출입니다. 첫째, 공감과 나눔의 중요성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으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나눔은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하며 인간 본연의 연대감을 강화합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서의 가치 창출 방법입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공감과 나눔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삶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식과 재능의 나눔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기술을 온라인 강좌, 블로그 또는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성취를 넘어선 더 큰 가치 창출로 이어집니다. 둘째, 사회적 공헌 활동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나 디지털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나 인권 증진 같은 글로벌 이슈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동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나눔의 형태입니다. 제4절 유비쿼터스 행복의 실천 방안입니다. 제1항 일상 속 연결입니다. 첫째, 삶의 조화를 위한 균형 전략입니다. 기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기술 사용입니다. 기술은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기술을 사용하는 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사용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을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활동과의 병행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안정감을 찾아야 합니다. 산책, 명상, 독서와 같은 활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기술과 함께하는 연결의 미학입니다. 기술은 적절히 활용하면 인간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영상 통화와 채팅 앱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공유의 기쁨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제2항 공동체와의 상생입니다. 첫째, 상생의 의미입니다. 상생은 서로가 이득을 얻고 그 결과 모두가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호 존중과 배려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협력적 행동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성공과 연결짓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협동 작업을 통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자기관리입니다. 첫째, 디지털 웰빙의 중요성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얻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원입니다. 적절한 시간 관리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상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자의 목표와 가치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나 자기 개발에 시간을 할애하고 소셜미디어나 게임과 같은 활동은 부수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4항 행복의 확산입니다. 첫째, 교육의 역할입니다. 행복을 확산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행복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컨텐츠의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은 단순히 오락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한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 글,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는 사회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변화와 책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와 콘텐츠는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고립,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공동체적 책임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강의는 단기적인 감동을 넘어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제공되는 행복 관련 콘텐츠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2강입니다. 제2강의 주제는 행복 창조의 실천입니다. 제1절 행복의 정의와 그 중요성입니다. 제1항 행복의 철학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 철학자들은 행복을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행복은 우리가 내면의 품격을 기르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추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행동을 통한 삶의 목적이라 강조하며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용기, 지혜, 절제 등이 중요함을 설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피쿠로스와 같은 철학자는 쾌락을 삶의 최고 목표로 보았습니다. 그는 쾌락을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말한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평안과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행복은 각자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2항 행복의 심리학적 정의입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철학적으로 다양한 만큼 현대 심리학에서도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과 관련이 깊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행복을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즐거움, 몰입, 의미입니다. 첫째,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느끼는 기쁨, 유머,
쾌락 등을 포함한 감정입니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이지만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몰입입니다. 몰입은 우리가 어떤 활동에 집중할 때 경험하는 깊은 집중 상태로 그 자체로도 행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연주하거나 창작 활동에 몰두할 때 시간의 흐름을 잊고 행복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입니다.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에 기여하며 느끼는 삶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셀리그만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3항, 행복의 과학적 이해입니다. 행복은 단지 철학적 개념이나 심리학적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는 행복이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행복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도파민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세로토닌은 우리의 안정감을 높이고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느낄 때 증가하는 물질이랍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은 우리가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항, 행복의 사회적 중요성입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행복은 결국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지 개인의 감정적 상태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지원과 관계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와 지지 네트워크는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그리고 행복감 증가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여와 봉사는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돕고 더 넓은 차원에서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제2절, 내면의 힘입니다. 제1항, 자기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행동 패턴까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내면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인식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우리를 스트레스나 불안에 빠지게 할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불안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만들어 보다 의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높을수록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며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2항,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인식이란 단순히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수용과 자기 존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판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한 뒤 우리는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자기 존중이 자만이나 오만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되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3항 감정 조절의 기법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 조절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억제하거나 외면하려 하면 그것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감정이 터져 나올 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출구를 찾는 것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운동, 명상, 창작활동 또는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은 감정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제4항 감정 조절을 위한 실천적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심호흡이 있습니다. 심호흡은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깊고 고른 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유용합니다. 감정 일기는 우리가 경험한 감정의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절 외부 환경 활용입니다. 제1항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에 담긴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제2항 건강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사무실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정돈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은 정신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협력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더욱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3항 관계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감사의 표현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간단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서로를 지원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것, 그리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들고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화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4항 환경을 활용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법입니다. 긍정적인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다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경을 주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외부 환경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제4절 행복 창조의 실천입니다. 제1항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의 힘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크고 중요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식사, 좋은 날씨,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 등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 속에서 짧은 산책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불안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2항 긍정적인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목표 설정과 자기관리 습관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줍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행복감을 증대시킵니다. 목표는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동안 명상을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거나 한 달 동안 책을 한 권 읽겠다고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쌓여 큰 성취감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돌봄의 습관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인 건강, 감정적인 안정을 위한 습관도 포함됩니다.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며 필요한 때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자기 돌봄을 위한 습관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독서, 자연과의 접촉, 취미 활동 등은 모두 자기 돌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긍정적일 때 우리는 자신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3항 일상의 변화로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분위기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명상, 운동 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잘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갇혀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자연 속을 걷는 것 등이 모두 행복을 창조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성취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그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4항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입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행복은 한 번의 실천이나 일시적인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의 행동과 습관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실천 방식을 찾고 그 방식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은 지속적으로 창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3강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1절 스트레스와 감정의 관계입니다. 제1항 스트레스의 정의와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긴장 상태로 우리가 외부 환경에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과정은 본능적으로 몸과 마음을 적응과 생존을 위한 준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스트레스는 크게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도전적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느끼는 긴장은 준비를 촉진시키고 집중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성취감을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 스트레스는 과도한 긴장이나 불안,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지속될 경우 우울감, 불면증, 심리적 고통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강도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정한 스트레스는 성장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행복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감정의 본질과 역할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우리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할지를 결정하며 인간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어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이 연결시켜주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요한 신호를 전달해 줍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반응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이 반드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의 조절은 스트레스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3항 스트레스와 감정의 상호작용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할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심리적 부담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의 민감성을 높여주며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정의 부정적 상태는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은 다시 스트레스 반응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는 감정적 반응이 과도하게 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감정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제4항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와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다루는 능력을 길러낸다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이 내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심호흡을 활용한 스트레스 관리 기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행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수용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면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2절 스트레스 관리의 기법입니다. 제1항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우고 불안이나 걱정 없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항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숨이 가빠지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생리적 반응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흡법입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가 강할 때 우리의 생리적 반응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복식 호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부를 깊이 풀어 호흡을 할 때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신체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5초 들이쉬고 5초 내쉬는 호흡법을 실천하면서 신경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제3항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신체가 활발히 움직이면 긴장된 근육이 풀리며 정신적으로도 이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특히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달리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은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 외에도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운동은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생활화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입니다. 제4항 사회적 지원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사회적 지원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지원과 위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 지원, 이해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질이 중요한데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대화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감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 감정적으로 해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스트레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절 감정 조절의 중요성입니다. 제1항 감정의 이해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신경적 반응으로 생리적, 심리적 변화가 동반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을 인식하고 빠르게 도망칠 준비를 하게 도와주는 생리적 반응이며, 분노는 우리가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하려는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단지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첫 걸음은 감정이 생기는 원인과 그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잘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항 감정 표현의 중요성입니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는 것보다는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폭력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며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은 자기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항 감정 조절의 기술입니다. 감정은 때때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되기 전에 그 흐름을 차단하고 감정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훈련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느꼈을 때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감정이 지나치게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의 출발점을 파악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감정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감정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그 감정을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4항 감정 조절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이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조절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나 불만을 표출할 때 감정을 조절하여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떼일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익혀 자신의 내면과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해서 그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루고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4절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일상적 실천입니다. 제1항 스트레스와 감정의 상호작용입니다.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와 감정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감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촉발시킬 수 있고 감정이 부정적일 경우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행복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분노, 좌절, 불안 등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의 충동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고 감정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감정을 잘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제2항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실천법입니다.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압박감, 가정에서의 갈등, 인간관계에서의 긴장감 등 스트레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진단을 통해 스트레스의 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우리는 이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시간 부족과 일의 과중입니다. 할 일이 많고 시간은 부족하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차례로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신체적 활동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운동은 신체에 축적된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운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또는 스트레칭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심호흡과 명상입니다.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매우 유효한 도구로 정신적 평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특히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제3항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첫째, 감정의 인식과 수용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인식과 수용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잘 조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해석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면 감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제4항 일상에서의 행복 실천입니다.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보다는 작은 실천들이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은 행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실천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정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둘째, 긍정적인 관계 유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행복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스트레스와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감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단순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과 자기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4강입니다. 제4강의 주제는 행복의 사회적 확장입니다. 제1절 행복의 사회성입니다. 제1항 나눔의 본질입니다. 나누는 삶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행복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나누는 행위는 단지 물리적,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지식, 감정 등을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한 나눔의 형태입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눔은 그 자체로 내적 만족을 선사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자기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는 곧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내적인 행복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제2항 기여의 중요성입니다. 기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와 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개인이 사회적 기여를 할 때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여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원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시간, 지식, 관심 등을 나누는 기여 역시 공동체의 발전을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그 사회나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이러한 기여가 반복될수록 사회는 상호 지원적이고 협력적인 구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는 사람은 내적 보상을 경험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며 이는 심리적으로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기여는 우리가 삶에서 더 큰 목적을 찾게 하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행복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제3항 나눔과 기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하는 이유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행복의 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여와 나눔은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기여할 때 그 사이에는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는 곧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게 하며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하고 강해질수록 각 개인은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눔과 기여는 단기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나눔과 기여는 결국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하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가 번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4항 나누고 기여하는 삶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눔과 기여는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누고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실천함으로써 나누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려의 말 한마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사람들 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며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둘째, 시간과 자원을 나누기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것 역시 중요한 기여입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2절 나누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제1항 작은 친절 실천하기입니다. 나눔은 때로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누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친절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선물입니다. 하루하루의 친절이 모여 나누는 삶을 이루고 이 친절의 에너지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사소한 친절을 실천하기입니다. 하루 일과 중에 타인에게 나누는 친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은 매우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들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우리가 베푸는 친절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또 다른 친절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제2항 시간 나누기입니다. 나누는 삶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시간을 나누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여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더욱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시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참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자기 성장과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3항 지혜 나누기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타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지혜를 나누면 타인은 자기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멘토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학문적인 분야에서 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기여입니다. 멘토링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4항 사랑과 관심 나누기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 나눔보다 강력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종종 따뜻한 관심과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타인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위로를 얻고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나눔은 타인의 목소리와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시이며 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나눔의 형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누는 삶은 단순한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 시간, 지혜, 사랑과 관심을 포함하는 깊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친절, 시간 나누기, 지혜 나누기, 사랑과 관심 나누기를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행복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연결과 행복의 순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와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3절 사회적 기여의 의미와 영향입니다. 제1항 사회적 기여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기여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의 자원인 시간, 노력, 지식, 관심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지원을 포함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자원봉사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나 다양한 사회적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기여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기부, 공공의 문제 해결 참여, 정신적 지지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가 존재합니다. 제2항 사회적 기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개인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여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경험은 개인에게 자기 존중감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 때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우리는 그들과 정서적으로
영향력으로 연결되고 이 연결은 다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제3항 사회적 기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회적 기여는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기여하는 행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여의 행동은 곧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이는 공동체의 강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쌓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여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신뢰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동체 프로젝트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또한 사회적 평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를 통해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사회적 기여는 결국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과도 연결되며 사람들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4항 사회적 기여의 지속 가능한 영향입니다. 사회적 기여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여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여를 통해 우리는 사회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여를 위해 첫 번째 실천은 정기적인 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기여를 넘어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또한 기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연대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사회적 기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기여가 모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제4절 나누고 기여하는 삶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1항 나누고 기여하는 삶의 내적 의미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 기여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깊은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하며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고받는 개념을 넘어서 연결과 상호작용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또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자기 존중감을 제공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여는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며 우리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2항 나누고 기여하는 삶이 개인에게 미치는 행복의 확장입니다. 기여는 단순히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자신의 행복을 확장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기여의 과정은 우리를 내적인 성숙으로 이끌며 동시에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여는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는 행동은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의 행복과 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적 연결을 깊게 하고 우리 스스로도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여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기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정신적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은
것은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가 나눔을 통해 느끼는 보람과 기쁨에서 비롯되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대시킵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정신적으로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제3항 나누고 기여하는 삶이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입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단지 개인적인 행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행복의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기여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는 사회적 결속력과 협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에게 기여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는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여와 나눔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공동체는 더 강해지며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도 더욱 강해집니다. 기여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촉진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여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보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사회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제4항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나누고 기여하는 삶의 실천입니다.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상적인 나눔과 기여입니다. 이 행위는 한 번의 거창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여는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일상에서 작은 기여를 실천함으로써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 자원봉사 참여하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기 등은 모두 나누고 기여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나누고 기여하는 삶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사회적 행복을 모두 증진시키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면의 안정과 외부의 긍정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며 더 나은 세상과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5강입니다. 제5강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한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입니다. 제1절 자기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제1항 자기개발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자기개발이란 무엇일까요? 자기개발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기개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개발의 핵심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개발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행복을 창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경험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며 이는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제2항 자기 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자아 존중감의 향상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더욱 행복하고 삶에 대한 만족이 커집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행복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전과 성취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신감을 높이고 그 결과로 더욱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창출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 자기 개발의 방향 설정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려면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목표 설정은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와 도전적인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목표 달성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목표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보다는 매일 30분씩 독서하여 6개월 안에 10권의 책을 읽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목표 설정 후에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이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천을 통해 우리는 성취감을 얻고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행복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4항 자기 개발의 실천 방법입니다. 자기 개발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첫째,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30분씩 독서하거나 주말마다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등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기 반성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재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자기 개발은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기존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에 세운 목표가 더 이상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를 재조정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2절 평생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제1항 평생 교육의 정의와 그 중요성입니다. 평생 교육이란 우리가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직업적 훈련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포함합니다. 평생 교육은 사람의 개인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기여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평생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강조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면서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교육은 지식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평생 학습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을 접하게 되며 이로 인해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제2항 평생 교육이 가져오는 행복 증진의 원리입니다. 평생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자기 발전입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끊임없이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커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일상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정서적 균형입니다. 학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스킬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이는 곧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학습은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만드는 도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행복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제3항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생 교육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 또는 모임을 통해 지식을 나누는 것도 모두 평생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태도와 끊임없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입니다. 평생 교육의 핵심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우고 나서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학습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제4항 평생 교육의 도전과 극복 방법입니다. 평생 교육을 실천하는 데 있어 여러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도전은 시간 부족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학습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작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학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이라도 독서를 하거나 짧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 부족도 또 다른 도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지거나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껴 동기부여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자신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복잡한 내용으로 나아가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의 통합입니다. 제1항 자기개발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기개발이란 단순히 외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기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자기 개발은 결국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은 내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성공과 외적 성과도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리더십 개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등은 개인이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맡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2항 평생교육의 역할입니다. 평생교육은 그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갱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기술과 지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우리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변화를 긍정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평생교육은 자기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은 우리가 기술 변화에 대응하거나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평생교육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은 단순히 전문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3항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의 통합입니다.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실천적 접근을 통합하면 효율성과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먼저 자기개발 목표를 설정할 때 평생교육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의 목표 중 하나가 감정지능 향상이라면 이를 위한 학습 방법으로 심리학 책을 읽거나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은 자기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개발의 핵심 원리인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한 후 평생교육을 통해 그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기개발의 목표라면 이를 위해 평생교육을 통해 외국어 강의를 수강하거나 관련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은 자기개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학문 분야를 탐구하고 취미활동을 개발하는 것은 단지 지식의 확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만족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4항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이는 행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평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적 자극과 사회적 연대감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과 평생교육의 통합을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학습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4절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실천 전략입니다. 제1항 자기인식과 마음 챙김을 통한 내적 평화의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자기인식과 마음 챙김입니다.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 생각, 행동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 챙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지나치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간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이로 인해 내적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적 평화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자기 인식을 높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2항 긍정적인 습관 형성입니다. 행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증대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강력한 실천 전략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찾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기록하거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하루를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산책이나 요가, 명상은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제3항 긍정적인 관계 구축과 사회적 유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가 고립되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여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유대는 행복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지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리의 행복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제4항 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 의식을 부여하고 자기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돕는 것이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 효능감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화입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제6강입니다. 제6강의 주제는 유비쿼터스 행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 이정환 작가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절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핵심 개념과 실천 방안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핵심 개념과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유비쿼터스 행복학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유비쿼터스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이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를 넘어서 일상의 삶에 대한 만족과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 2.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우리가 가진 자원인 지식, 시간, 재능 그리고 소득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학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윤리적이고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절제된 소비와 나눔 그리고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모든 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2항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장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행복학의 첫 번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오랜 기간 쌓이면 100세 인생의 건강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100세 시대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재정 관리는 장수 시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절제된 소비와 다양한 재정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는 대신에 그 자금을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재정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맞게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제와 계획을 통한 재정 관리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제3항 경제적 안정을 통한 행복의 증진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유비쿼터스 행복 경제학의 핵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유비쿼터스 행복 경제학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경제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리적 소비와 절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만족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윤리적 소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비를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개인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4항 명예퇴직 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명예퇴직 이후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명예퇴직 후에는 그동안 자신을 규정해왔던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과거의 성과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통해 의미를 느끼는지에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도록 미루어 왔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경제적인 측면에서 명예퇴직 후 행복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명예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적 관리를 위해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월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퇴직 이후에도 취미나 특기를 활용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블로그 운영이나 책 출판 등을 통해 작은 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절 유비쿼터스 행복론의 핵심 개념과 실천 방안입니다. 제1항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유지하는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일상 속에서 행복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한 점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순간에 여유가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의 안정과 행복감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질문 2.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을 더 자주 느낄 수 있도록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짧은 휴식을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간에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거나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쉬는 것도 좋습니다. 1분 정도라도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자 라고 마음을 다독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2항 개인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작은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성과를 반복해서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독서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식으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쌓이면서 꾸준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질문 2. 일상 속에서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행복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면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에 5분간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는 식으로 하루를 구조화해 보십시오. 이러한 루틴은 마음의 안정과 성취감을 높여주며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제3항 사회적 기여를 통해 개인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사회적 기여를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눔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후 남은 음식을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거나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작은 나눔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나눔을 통해 자신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사회적 기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은 친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한 번씩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4항 가치 중심의 삶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한 실천 방안과 사례입니다. 질문 1. 가치 중심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치 중심의 삶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정직, 가족, 성장, 자유와 가치, 나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선택의 순간에 그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2. 일상에서 나의 가치를 실천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작은 실수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매일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가치를 실천하면 나 자신이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3절 유비쿼터스 행복과 현대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방안과 사례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행복론에서 행복의 정의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첫째, 주관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다면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경험, 가치관,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 성취감, 삶의 목적 의식을 특징으로 하는 감성적, 정서적 웰빙 상태입니다. 둘째, 내면적 태도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물질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태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수용, 개인적 성장, 의미 있는 관계 구축, 목적 추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감사하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넷째,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행복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상태입니다. 행복은 자기 발견, 자아 실현, 타인과의 연결,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행복론이 다른 행복론과 어떻게 차별되나요? 첫째, 디지털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디지털 기술과
유비쿼터스 환경이 우리의 삶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행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용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복 추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차원의 행복도 다루고 있습니다. 넷째, 저자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삶의 여정과 철학적 사고를 결합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행복론에서 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첫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기르기입니다. 현재 순간에 감사하는 태도 갖기, 긍정적인 사고방식 개발하기, 삶의 작은 기쁨을 음미하기 등입니다. 둘째,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 추구하기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하기,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하기, 자기 성찰과 내적 조화 추구하기 등입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줄이기, 현재 순간의 경험을 온전히 느끼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찾기 등입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균형 잡힌 삶 추구하기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균형 유지하기,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되 과도한 의존 피하기, 실제 대면 소통의 중요성 인식하기 등입니다. 제4항 유비쿼터스 행복론에서 사회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세대 간 다양성 존중입니다. 이 책은 유비쿼터스 사회와 세계의 행복을 위해 세대 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 가치 추구입니다.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함께 고려하고 추구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대감 증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4절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의 핵심 개념과 실천 방안입니다. 제1항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는 다른 행복학 서적들과 어떻게 차별화되나요? 첫째, 유비쿼터스 개념 적용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행복하게 접목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삶의 변화를 고려한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둘째, 다각도 접근입니다. 마음, 일상, 세월, 자기개발, 경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셋째, 실천 중심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경제와 소비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소비의 미학, 윤리적 소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고려한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제2항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는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안하나요? 첫째, 다각적 접근입니다. 마음, 일상, 세월, 자기개발, 경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을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지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실천 중심의 전략입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안정과 윤리적 소비입니다. 경제적 현실에서 찾는 행복을 다루며 소비와 전략의 균형, 지속 가능한 경제와 행복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넷째, 자기 개발과 평생 학습입니다. 꿈과 목표 설정,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통해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는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첫째, 마음의 행복 실천입니다. 감정 인식과 조절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구축하여 일상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합니다. 매일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행복 발견입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작성하여 작은 기쁨들을 인식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루틴을 만들어 신체적 웰빙을 증진시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복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고 즐깁니다. 셋째,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입니다. 구체적인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자기 발전을 추구합니다.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내적 충만감을 경험합니다. 넷째, 경제적 안정 추구입니다. 소비와 전략의 균형을 찾아 재정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직장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